예,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29강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는 동아출판사 기준 150쪽부터 153쪽까지 중단은 2 생활문화의 변화와 중단은 3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전반적인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신분제라든지 가족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살펴볼 내용은 교과서 152쪽의 사회구조의 변화, 즉 신분제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신분제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에서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나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난을 갖다가 임진왜란과 호란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조선 후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양난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명첩이라든지 그리고 납속책 등을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공명첩은 뭐냐면 관직에 올라갈 사람의 이름을 비워두고 있다가 국가의 일정 부분의 돈을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그 관직을 갖다가 수여하는 그러한 제도고, 납속책은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납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갖다가 납속책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러한 성장에 따라서 부를 가진 일반 상민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이 공명첩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서 양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제도들에 의해서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제의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일단은 양반 수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민, 일반 평민을 이때는 상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양반의 수가 전체 인구수의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양반의 수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계층별 신분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양반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그 세도 정치에 따라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또한 황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붕당 정치가 분란화되면서 즉 일당 독재화되게 된다 했죠. 그에 따라서 소수의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반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 집단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양반층도 분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권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중앙에서 잡고 있는 양반층인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금반이라 부르고, 이에 비해서 중앙 권력에서 밀려내 가지고 지방 자기 향촌에서 그나마 권력을 유지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향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한 양반인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향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쫓겨나고 지방 향촌에서도 농부와 같은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양반들인데,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그런 양반인데, 이런 양반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양반층에 있어서도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있는 반면에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그런 양반층으로 조선 후기 때는 양반층이 분화되게 되더라. 두 번째, 중인층에 있어서는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중민층에 있어서는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크게 서울 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 상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집단 상소, 단체로 상소문을 갖다 올려서 우리의 차별을 없애달라,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서 정조 때 이르게 되면 이 서울들이 규장각, 금서강까지 오르게 됩니다. 금서강까지 등용되더라. 정주에 우리 탕평채 갈 때도 살펴봤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박제가라든지 이동무라든지 이런 유득공이라든지 이런 서울 출신들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철종 때 이르게 되면 이 서울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게 됩니다. 또한 이때 기술직 중인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소청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소청운동. 하지만 이 기술직 중인들은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였더라.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계층이 상민계층입니다. 일반 양민들을 갖다가 평민들을 말하고, 이때 상민들의 대다수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농민층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에서 살펴봤죠. 크게 이때 모내기법에 따라서 생산력이 향상되게 되고, 또한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분홍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죠. 경영형 분홍이라 부르는데, 이런 경영형 분홍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영형 분홍이 등장하는 반면에 땅을 잇고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나가거나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 임노동자도 많이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임노동자. 저런 농민층도 분화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렇게 많은 부를 쌓은 경영형 분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공명첩이라든지 그리고 납속책 등을 통해서 이들도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주로 양반 계층을 갖다 신분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점점 지방에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갖다 내리하자, 이에 기존에 있던 양반들이 그렇게 좋게는 안 봤겠죠. 그러면서 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양반과 새롭게 등장한 양반 간에 이러한 갈등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향전이라 부릅니다. 향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수령이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령은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편을 갖다가 들어주게 되냐면 이쪽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양반 계층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다? 당연히 이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양반들이 지방에서, 향촌에서 양반의 영향력 자체는 높아지겠다 낮아지겠다,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수령이 이러한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수령이 이러한 권위가 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민 계열이 되겠는데, 이때 천민을 이루는 대다수는 노비 계열이 되겠죠.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그리고 사노비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공노비를 갖다가 해방시켜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 공노비의 해방을 통해서. 훈조 때부터 공노비들을 해방을 시키죠. 노비가 즉 천민이 해방이 되면 일반 상민으로 나가게 될 거고, 상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해방을 시켜주고, 산노비 같은 경우도
참고로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고, 산노비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비가 되겠죠. 산노비 같은 경우는 군공이나, 그러니까 뭐 군사적 업무에서 공을 쌓았거나 납속이나 뭐 국가에 돈을 납부하거나 도망 등을 통해 가지고 노비 신분에서 훈련한다든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노비 종목법이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노비 종목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일천적천이라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노비고 엄마가 일반 상민이었다면 자식도 노비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이 종목법은 뭐냐면 엄마 쪽 신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상민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자식은 상민이 되는 이러한 법도 제정이 되어서, 즉 노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문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모두 큰 변화가 생겼고, 가장 크다란 변화로는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천민의 수가 줄어드는 이러한 신분제적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 조선 후기의 신문제 혹은 사회구조의 변화 모습이더라. 특히 사회구조에 있어서는 보다시피 지방에서 양반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수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족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교과서 페이지상으로는 150쪽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가족 제도의 변화. 가족 제도의 변화. 17세기 이후부터 조선은 성리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생활 규범이 정착하게 됩니다. 생활 규범에 있어서도 성리학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첫 번째, 가족 제도 같은 경우에도 북의 중심에 가족 제도가 성립되죠. 북의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자 쪽 중심의 가족 제도, 무조건 남자가 우선시 되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부장적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장자가 제사를 갖다가 전담하죠. 무조건 제사는 고려시대 때나 조선 초기 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돌아가면서 윤행이라 해서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였는데, 이제 제사는 장자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가 우대를 받는 이러한 사회였다. 그 전 시기까지만 해도 재산은 균등분배였죠. 근데 이제 장자가 이러한 우대를 받게 되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를 들여서 양자를 갖다가 입양해서라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던, 여러 가지 뭐 관직에 진출한다든가 사회적 대우 자체가 차별 대우가 심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다. 또한 친령제도라는 게 있죠. 친령제도. 지금 보시면 혼인제도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혼인제도를 봅시다. 혼인제도에 있어서 친령제도로 해서, 이 친령제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집에서 결혼을 갖다가 올리고 나면 어느 집으로 간다는 겁니까? 시가댁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거주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친령제도라고 부릅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신부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자식이 클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커지게 되면 이렇게 데리고 간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결혼을 갖다 올리고 나서 바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3일 정도 머물다가 이제 완전히 신랑 집으로 가서 하는 이러한 형태, 이거를 갖다가 친정제도로 부릅니다. 이런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시집살이가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성의 재가가 제한되게 되는 거죠. 재가는 결혼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관념적으로 금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의 재가가 아주 엄격히 금지되게 되고, 반대로 연례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나중에 문화사 할 때도 보겠지만, 문화사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종교가 되겠죠. 사상으로는 천주교라든지 그리고 동학 등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아울러 사회가 상당히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민봉기도 확산되게 되는데, 농민봉기도 확산이 이루어져서 이때 대표적으로 일어난 농민봉기, 세도정치 시기 때 일어난 농민봉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1811년도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과, 홍경래의 난이 1811년도에 발생을 하게 되고, 원인은 평안도 지역의 차별대로겠죠. 평안도 지역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과, 또 한 가지가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1862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임술 농민봉기가 발발하게 된 원인은 진주 농민봉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고 했죠. 또한 이 진주 농민봉기는, 즉 수령, 정확하게는 경상 우병사? 맞죠. 잠시만 기다려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정확한 관직이 어디 있더라? 경상 우병사 맞습니다. 백낙신, 수령이었던 백낙신입니다. 수탈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났던 진주 농민이 봉기가 원인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농민운동이 퍼져나갔던 임술 농민봉기도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언제 때가 되겠다? 조선 후기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신분제의 변화 살펴봤고, 각 양반, 부인청, 상민, 천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봤고,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 혹은 사회 모습의 변화, 또한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농민봉기 등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일어났더라.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